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시험, 2024년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1월에 따끈따끈한 기출문제 이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우리 시험에도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십시다.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뭐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나 다 설명드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 해설만 보셔도 충분히 해결이 되도록 해설을 자세히 달아놨으니까 해설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나 뭐 최신 판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의 3번 지문은 이거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 이미 떴는데 우리 시험에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문 보시면 우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 비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벌써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후순위 담보권자가 이제 선순위 담보권자 피담보채권 소멸해서 선순위 저당권 소멸해버리면 순위 승진되니까 당연히 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직접 수익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 완성원을 원용할 수 없는 자다. 되셨죠? 그냥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이제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뭐 선순위 담보권,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 완성 원용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되셨고. 자, 그다음 이제 2번 문제였는데 2번 문제 같은 게 이제 이런 문제가 2번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2번 문제 풀겠다고 또 덤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일단 제끼고, 그죠? 맨 끝까지 다 이제 쉬운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이거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붙잡고 풀고 있다가 한 20분 그냥 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보자마자 그냥 일단 제껴주시고, 그죠?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표로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노트에 좀 적어왔는데 저 이제 1차 채무, 2차 채무, 3차 채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1차 채무, 2차 채무, 3차 채무 이렇게 붙여볼게요. 일단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시면 대부업을 하는 갑이라고 그랬죠. 그럼 대부업이니까 이제 업입니다. 상행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상법이 적용되니까 이제 아마 원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일 겁니다, 그죠? 일단 그거부터 챙기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세 차례에 걸쳐서 총 3억 원을 대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차는 18년 1월 1일에 이제 1억을 대했다. 그 다음에 18년 12월 31일에 변제기다. 여러분, 변제기는 의미가 있죠. 확정기한 보니까 이제 이 변제기, 확정기한부터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아시다시피 변제기까지는 이자를 주다가 변제기가 도가가 나면 그때부터는 지연손해금이죠, 그죠? 그래서 요 변제기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고 이제 이자가 지연손해금으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가갖고 아주 늦게 뭐 2024년 1월 12일에서야 이제 소를 제기한다고 그러니까 이 소제기가 재판상 청구죠, 그죠? 그럼 이제 요때 비로소 중단 조치를 취한다는 건데, 그죠? 그럼 그 전에 완성이 돼버렸으면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자, 요거는 이제 1차 대여금은 어쨌든 대부업이니까 기간 5년이라고 그랬고 변제기 18년이니까 여기다 5 더하면 23년 12월 30일이네, 그죠?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립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 해설하고 같이 보세요. 해설을 제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요 1차 대여금은 원금 자체가 5년, 이거 이때 소재기 했는데 이미 요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 원금이 소멸시효 완성되면 종속된 채무에도 미치죠. 그러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다 이제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1차 대여금에서는 원금도 남는 게 없고 0원이고 이자 지연손해금도 없으니까 0원이고 이제 인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원이다, 1차는, 그죠? 칠판이 좁으니까 나눠 그릴게요. 이제 2차 대여금으로 가봅시다. 2차 대여금은 19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대여했고, 그 다음에 19년 12월 31일이 이제 이 변제기고,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제기는 소멸시효 기산점의 의미를 가지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으로 바뀐다. 이때까지 이자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시점이 24년 1월 12일이고 요게 이제 23년 12월, 그러니까 24년 1월 12일에 소재기 하니까 그 바로 전 단계 마지막 변제기가 이때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면,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2차 대여금은 변제기가 19년이니까 여기다 5년 더하면 24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안 그랬지만 24년이면 여기죠, 그죠? 일단 원금은 소멸시 완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원금은 소멸시 완성이 안 된다. 근데 1억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1억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억은 이제 뭐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원금이 남았는데 이제 이자랑 지연손해금을 따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판례를 써먹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우리 이자는, 이자 지금, 요것도 이제 문제 보면은 거기 네모칸에 이자 보면 월 1% 돼 있고 매월 말일 지급되니까, 그러니까 매월 지급, 매월 지급. 그럼 1년 이내 정기로 지급하는 거는 소멸시효 기간 몇 년? 3년짜리, 그죠? 그래서 이자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다. 근데 지금 원본 채권의 상행위로 인한 5년 기간이죠. 그래요? 그러면 지연손해금도 원본 채권과 똑같이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죠? 이 문제 포인트는 여기였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자가 붙고 여기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데, 자, 이자는 몇 년을 소급시켜서 보면 돼요? 3년을 소급시켜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상 청구하는 때가 이때니까 3년을 소급시켜 보면 2021년 1월 12일. 여기 이제 3년을 소급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여기부터 3년 하면은 다 완성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3년을 소급시켜갖고 요 안에 변제기가 들어온 이자만 소멸시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자가 여기 변제기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3년을 소급시켰을 때 앞에 오는 이자, 변제기가 오는 이자다 그러면 요거 3년 해버리면 요 앞으로 오거든. 그죠? 그럼 이미 완성되고 나중에 중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보실 때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요령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요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소급시켜갖고 변제기가 요 안에 들어오면 살아남는 거고 요 앞에 변제기만 소멸시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보면 이자는 3년을 소급시켜서 요 뒤로 들어와야 이제 남는데 이자는 여기서만 발생이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이자의 변제, 지금 이 2차 채권의 이자의 변제기는 다 3년 다 앞에 있어. 얘네들 아무리 3년 해버리면 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네, 그럼 이거 다 소멸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전부 소멸시 완성. 그럼 얼마? 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연손해금을 봐야 되는데, 지연손해금은 3년만 소급시키면 안 되죠? 5년을 지금 5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그래서 5년을 소급시켜보면, 그러면 19년 1월 12일이지. 5년을 소급시켜보면, 19년 1월 12일. 여기 이제 5년 소급입니다. 그럼 뭐 이건 쉽지. 보세요. 지연손해금은 요때부터 비로소 그러니까 요때부터 비로소 발생하고 요것도 매월 변제기 도래하니까 지연손해금의 최초 변제기 도래가 요때야. 근데 이제 5년 소급시키니까 여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연손해금은 이 5년 안에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성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연손해금은 전부 소멸시 완성이 안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연손해금 계산해 보면, 자, 12월 31일까지 이자 변제기고 그 다음 달인 20년 1월 31일 이때 최초 지연손해금 변제기가 도래하는 거죠. 그러면 2020년 1월 30일부터 마지막 2023년 12월 31일까지니까 쭉 계산하면 20년 1년 가야 되고 21년 1년, 22년 1년, 23년 1년 끝까지 가야 되니까 4년이죠. 그죠? 그러면 48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월 1%라고 그래서 1억 원에 1%면 월 100만 원이니까 월 100만 원씩 48개월이면 4,8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노트에다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흑백이라 이게 색깔도 좀 그렇고 순서도 그래갖고 좀 그런데 이거 보고 이제 노트 보시면 이해가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5년 소급시켰을 때 지연손해금은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부터 요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전부 다 넣어주면 된다. 48개월이다. 4,800원. 되셨죠? 그죠? 여기 이제 2차였고. 자, 이제 3차 가봅시다. 요때도 여기 뭐 이제 24년 1월 12일. 그 다음에
일단, 요것도 좀, 20년 7월 1일에 이제 대여 1억을 대여했다. 그 다음에 요 변제기가, 좀 그리자. 21년 6월 30일이 이제 변제기다. 요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이제 이자고, 여기부터 또 이제 지연손해금 붙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변제기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산되는데 여기다 5년 더 하면 이제 훌쩍 넘어가니까 당연히 원금 소멸시효 완성 안 됐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죠? 아까 이제 2차에서 1억 4,800만 원 나와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차는 원금 소멸시효 완성 안 되니까 이제 1억이 그대로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보니까, 요 이제 소급을 시켜봐야죠. 일단, 3년을, 요 재판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소급시켜보니까, 21년 1월 12일이야.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제 5년을 소급시켜보니까 지연손해금은 이게 앞으로 가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연손해금은 뭐야? 또 다 들어가. 그죠? 그러니까, 미리 써놓읍시다. 지연손해금은 전부 완성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자가 보니까 3년 소급시켰을 때 중간에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변제기가 있는 이자는 소멸시효 완성됐고, 여기 3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까지 이자는 소멸시효 완성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1년 1월 12일이니까 바로 전에 변제기가 20년 12월 31일까지. 그죠? 여기까지 생기는 이자는 다 없어져. 소멸시효 완성돼갖고. 그죠? 근데 바로 다음 달인 21년 1월 31일. 이때 변제기가 노래하는 이자는 요거는 이제 완성이 안 돼갖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자는 21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0년 12월 31일까지 변제기 도래하는 거는 도래분까지는 이거는 다 완성해서 소멸. 그 다음에 21년 1월 31일부터 21년 6월 30일까지. 그죠? 이때까지는 이자 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자가 살아남는 거지. 그죠? 그러면 1월 31일에서 가니까 2월 31일, 3월 30일, 4월, 5월. 자, 계산이. 요 1월까지 받아내야 돼. 그죠? 그래서 1월 30일에 변제기 도래하는 것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4, 5, 6월까지. 그죠? 총 6개월이다. 그죠? 6개월. 6개월분 이자는 소멸시효 완성이 안 됐으니까 월 100씩이니까 이제 600만 원 여기. 그래서 요 3차 채무에서는 이자가 이제 600만 원이 살아났고 나머지는 완성됐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은 이제 다 살아남는다 그랬죠. 그죠? 다 살아남는데 또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지연손해금은 첫 번째 변제기가 21년 7월 31일에 이제 도래하네. 그럼 이제 7월부터 쳐야 되니까 요 또 이제 말은 12월 31일까지 23년. 그죠? 그러면 23년, 22년이니까 일단 2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21년이 7, 8, 9, 10, 11, 10이니까 또 6개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총 6개월에 22년, 23년이니까 2년 하면은 총 30개월. 그죠? 그래서 30개월분 지연이자 쌓이는데, 지연손해금 쌓이는데 이거는 하나도 소멸시효 완성 안 됐으니까 그대로 3천만 원. 되셨죠? 그죠? 이제 느낌 오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 하면 이제 3,600만 원. 그래서 3차에서는 1억하고 3,600만 원. 이제 다 더하면 이제 2억하고 8,4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제 3번이 정답이겠지.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었던 판례는 이자는 1년 이내 정기니까 조문대로 3년. 그죠? 그 다음에 지연손해금은 원본 채권의 그것과 같으니까 원본 채권 5년이니까 이제 5년. 요걸 이제 물어보고 싶었겠죠. 그걸 기초로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서 3년, 5년 소급시켜갖고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풀어드려도 막 시간이 막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제 시험장 가시면 진짜 이제 다 풀고 시간 남았을 때, 그럴 때 이제 풀어서 맞추면 대박이고, 그죠? 못 맞춰도 사실 별 상관없고, 그냥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문제 중에 이게 제일 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 3번은 가족법이니까 이제 없고. 그다음 이제 4번 조합 문제 보시면. 자, 조합에서는 니은, 디귿, 리을번 요 세 개 지문이 이제 2021년 판례를 근거로 출제가 된 건데, 니은, 디귿번은 기존에 있던 법리고, 이제 리을번이 이제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니은번. 을이 탈퇴함으로써 조합관계가 지금 이제 그 문제 보면 갑과 을 2인이 지금 조합이죠. 그러면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인데, 니은번, 1인, 그중 1인이 을이 탈퇴한다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남죠. 그죠? 이때 우리 판례가 조합관계가 종료만 되고 해산,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뭐 해산 또는 청산된다 틀렸고, 그 다음 디귿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탈퇴하니까 이제 지분 계산해 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의 합의에 속한 조합재산은 을의 탈퇴 후 갑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을반 을은 갑에 대해 탈퇴율이나 조합재산의 계산을 요구할 수 있다. 지분 계산해서 내보내면 된다. 그죠? 이때 그 계산은 기준 시점이 언제다? 탈퇴 당시 조합 상태 기준으로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죠? 자, 그 다음 21년에 추가된 부분이 이제 미음반인데, 을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은 갑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적자여 갖고 남은 게 없다 그러면 지분 환급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돼갖고 남은 게 있다 그러면 지분 환급 받아갈 수 있고, 그러면 탈퇴 당시 조합 상태에 환급 받아갈 게 있다는 거는 누가 입증을 해야겠어요? 받아갈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분의 우리 판례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을이 탈퇴하면서 지분 환급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을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래야죠. 그죠? 근데 이제 지분은 갑에게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 판례였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7번 가보실게요. 대부분 중요한 판례들이고, 이제 뭐 좀 어려운 판례도 섞여 있는데, 기본 강의 때나 뭐,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좀 보시고. 7번에 이제 3번 지문. 여기 이제 2022년 판례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최신 판례 강의할 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판례죠. 그죠? 이른바 이제 조건 성취에서 반신행위 하면 이제, 그죠? 방해하면 실리치기 위반해서 방해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이게 이제 지문 읽어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란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 방해가 없더라면 조건이 성취됐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방해로 해서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이는 방해가 없더라도 조건의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틀렸죠. 그죠? 이거 포함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어차피 조건 성취돼도, 그죠? 어차피 방해행위가 없었어도 조건 성취가 거의 힘들다 그러는데, 반신행했다고 이거 조건 성취 인정해주면 더 많은 걸 인정해줘 버리는 그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죠? 쉬운 판례였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8번인데, 여기 이제 의사 설명 의무가 이제 특수불법행위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판례예요. 그죠? 근데, 잘 안 나왔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판례가 좀 쌓였어요. 많이 쌓여가지고 변호사 실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정도로 판례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판례 정도를 한번 보고 갑시다. 그죠? 잘 안 나오는,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왔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본 보시면, 의사가 수술 등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 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별로 뭐 이런 일이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라고 해서 설명을 안 해줘도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설명을 해줘야 환자가 선택의 기회를 갖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수술을 안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변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희소성에 불구하고도 설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퍼센트가 확률이 낮아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되셨죠? 남기은 뭐 자,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은 특별한 사정은 환자 측에 있다. 틀립니다. 우리 판례는 의사 측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죠? 이거 뭐 환자한테 입증 책임 지우면 거의 입증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암기를 좀 해놓으시고. 여기다 이제 디귿번이 22년 판례, 리을번이 23년 판례, 최신 판례들이 여기 설명 의무 판례에 쌓이고 있어서 그래서 요 정도는 봐둡시다. 그래서 디귿번,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에 강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해해야 된다.
내가 최신 판례 때 설명드렸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그죠? 예. 설명하자마자 바로 수술실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 설명을 들었으면, 하루 좀 고민해보고 그래도, 그죠? 뭐 수술을 받을지 말지를 시간을 줘야 되는데, 바로 수술실 끌고 들어가 버리면, 그죠? 예.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돼야 된다. 맞다, 그냥? 다셨고. 그 다음 이제 리을만. 이것도 좀 이제 보시죠. 환자가 미성년자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틀린 질문이 나와가지고, 이걸 원문을 좀 보실게요. 해설로 좀 보실게요. 해설로. 8번 해설 보시면. 해설 8쪽에, 해설 자료 8쪽에 리을본 보시면,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이상 자신의 신체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환자에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미성년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칙이 법정대리인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신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뭐 최신 판례 제가 넣어놓긴 했었어요. 그죠? 이제 그러나 예외는 또 인정이 되겠죠. 이제 아래쪽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서 설명했다면 웬만하면 친권자들은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다더라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을 통하여 미성년자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의사는 미성년인 환자에게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만 해줘도 말을 할 거니까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나 설명을 한 걸로 인정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런 취지죠. 다만 여기 또 이제 얘가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의료행위 결정과 시행에 미성년자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미성년자의 환자가 의료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보이는 경우처럼 의사가 미성년자 환자에게 직접 의료행위에 관해서 설명하고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한 것만은 안 되고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정리하면 원칙은 미성년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만 설명해도 통해서 설명이 됐을 테니까 일단 설명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반드시 본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미성년자 본인에게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판례가 쌓이고 있고 최신 판례도 막 나오고 그래서 잘 안 나왔지만 좀 보시자는 의미에서 이제 봤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9번은 볼 게 없고 10번에 보시면 자, 이제 10번의 기억번인데, 이거는 뭐 이것도 옛날 판례인데, 뭐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옛날은 아닌데, 뭐 어쨌든 최신 판례 아닌데, 잘 안 나오던 판례였는데,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요거는 중요하다기보다, 여기 이제 나오면 틀리기 쉬워서, 우리 아시다시피, 배당 요구 채권자하고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배당 요구 채권자는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그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되면 부당이 뜻받는 척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또 나중에 후순위자한테 가도 이제 부당이 뜻받는 청구를 쓰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자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하고 임금 채권자.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배당 요구 채권자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외가 기억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임차인인데,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요구 채권자니까 배당 요구 안 해갖고 후순위자에게 배당 가면 부당이 뜻반하는 청구 못한다 판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임차인이에요. 자, 이게 우리 배당 요구 채권자가 왜 그 배당 요구 필요하다 그랬어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똑 돼 있으면 그러면 등기부에 나타나잖아. 등기된 근저당권처럼.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일단 위에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격려된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에 격려된 경우에 이때는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이런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에 있는 임차는 원칙적으로 배당 요구 채권자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첫 경매 개시 결정 듣기 전에 이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죠? 그때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된다. 되셨죠? 그죠? 자, 밑에 있는 판례들은 뭐 다 아실 거고, 이제 넘어가시고. 11번은 볼 게 없고, 12번은 또 가족법이고, 이제 13번 가시면. 자, 13번에 이제 3번 질문이죠. 13번에 3번 질문,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 때도 설명드렸고, 이거는 이제 2022년 판례라 설명드렸고, 이거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이제.
노트 1쪽에 그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제 다 아시니까. 이제 무단신축이다. 그래서 이제 갑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때 자기 건물에 자기가 들어 살고 있으면 건물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건물에 살고 있는 을을 상대로 퇴거 청구는 안 된다. 잘 아시는 거고. 반대로 을 소유 건물에 병이 들어가 살고 있다, 그죠? 이때는 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안 됩니다. 얘가 안 나오면 철거를 못 해주니까, 그죠?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건물 안에 살고 있는 병에게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고 이제 뭐 시험에도 비교해서 많이 나왔던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 사례 이미 아시겠지만 지문에는 노트에는 세 사람 나와 있는데 2명만 할게요. 이렇게 들어있다. 이 건물이 무단 신축인데 을병 공유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자기 소유 건물 같은데 이렇게 보면 타인 소유 건물 같다, 그죠? 그럼 과연 이거를 이쪽으로 볼 거냐 이쪽으로 볼 거냐인데 우리 판례는 자기 소유 건물로 봤다. 그래서 이러한 을 상대로는 퇴거 청구 안 된다, 그죠? 최신 판례 때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변호사 시험에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13번은 3번 X건물이 Y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경우에 병은 X건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갑을 상대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X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철거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하지만 각 X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 건물 같긴 한데 자기 지분도 있으니까 결국 우리 판례는 자기 건물에 자기가 살고 있는 걸로 봤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퇴거 청구 안 된다. 자, 그다음 이제 14번 명의신탁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자간 명의신탁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번 사례를 보니까 갑병을 사례. 이것도 제가 뭐 진도별 모의고사 한번 70판례 다 이제 한 번씩 다 말씀드렸던 판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이제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 이제 2번 보시면 이것도 좀 이따 필요하겠구나. 일단 1번 놔두시고요. 이제 2번 지문 먼저 보시면 갑이 A와 사이에 X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병호에서 A 앞으로 바로 등기를 받쳐야 돼요. 제가 노트를 그려놨는데 이제 노트에서 당사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대로 당사자를 그려놓지는 않았는데 이 사례에 뭐 이렇게 이제 A가 있다. 그래서 갑이 A에게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고 등기는 이제 병이 갖고 있으니까 병을 시켜갖고 야 네가 직접 등기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최지판례 때나 뭐 진도별 모의고사 때서 다 설명드렸지만 일단 요 A가 우리 부실법상 부동산 실명법상 4조 3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우리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의 제3자가 되려면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누구로부터 샀어요? 갑으로부터 샀잖아요. 그래서 등기만 그냥 수탁자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를 등기만 수탁자로부터 이어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을 뿐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실명법상 제3자 아니란 판례가 기존부터 매우 중요한 판례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3자간에서는 갑은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갖고 왔다가 이렇게 소유권자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면 A는 갑으로부터 샀으니까 이렇게 대위에서 이렇게 결국은 갖고 올 수 있는 사람, 그죠? 결국 뭐는 주장할 수 있다? 실체관계. 요건 주장할 수 있고 결국 요때는 A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니까 결국은 이제 A가 실체관계 자기 명의로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근거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 자, 이 A가 부실법상 제3자로 보호된다 나오면 틀려요, 그죠? 부실법상 제3자로 보호되진 않지만 어떻게 이제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소유권이 어떻게 인정되는 거예요? A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보시면 갑이 A와 사이에서 X부동산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에 의해서 병에서 A 앞으로 바로 맞춰준 소유권자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수여하다 맞다, 그죠? 변호사 시험에 먼저 떴다, 그죠?
3번은 쉽죠. 21년 판례이긴 한데 이건 뭐 이제 읽어만 보면 되지. 병에 대한 금전채권자 B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피보존 원리에서 X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 등기가 됐다. 이거는 이제 뭐 쉬우니까. 여기 이제 B가 병의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였고, 그죠? 어느 순간 보니까 X부동산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 가압류 등을 했다,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수탁자가 물권자이면 기초로 이해관계 맺었잖아, 그죠? 그럼 이 가압류 채권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 원문은 이게 해제라면, 해제의 제3자라면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지만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의 제3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해설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14번에 3번 해설 보시면 굵은 글씨 해놨죠.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된다. 제3자 얘기죠. 이걸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이제 뽑아서 출제를 한 것이다. 쉽다 이건 거죠. 자, 그다음 이제 4번. 요거 이제 매우 중요했죠, 그죠? 요것도 이제 노트 좀 보시면. 지문은 이제 요거 딸랑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노트에도 또 요것도 2002년 판례까지 다 써놨어요. 이거 스토리는 아시죠, 그죠? 노트하고 이제 뭐 문제 당사자는 좀 다른데 이제 노트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3자가 아니다. 이제 매매계약 여기 있다. 이제 의리 등기했지만 이 등기는 무효다, 그죠? 그런데 이제 착한 수탁자 같으면 자기가 갖고 있다가 뭐 가백에 돌려주고 그러는데 욕심을 부리면 다른 사람한테 막 처분해버리고 그러죠. 그럼 이제 수탁자로부터 이거 물권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3자 포. 게다가 이제 우리 부실법상은 선악불문부. 이제 정의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 취득. 동시에 누가 소유권 상실? 병이 소유권 상실. 이거 3자 간에서는 병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었는데, 그죠? 병이 소유권 상실. 자, 그러니까 이제 2002년에 이 갑이 이제 을이 얄미운 거죠. 내가 돈을 다 주고서 땅 사놓으라고 시켰는데 딴 데 팔아먹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2002년에는 이제 소심한 갑이 이거 을이 팔아가지고 병이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거 내가 소유권 상실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는 없고, 그래서 2002년에는 대비 또는 이제 채권 양도로 구성을 하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이걸 갑이 대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 채권을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것으로 이런 구성을 갖고 해봤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 왜? 우리 판례는 이때 병에게 손해가 없다고 그러죠, 그죠? 소유권이 상실됐지만 사실 이 사람은 돈 받고 팔았잖아. 그 매매대금 다 받아놓고 있고, 그죠? 그래서 병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갑이 그걸 대위하거나 채권 양도받아서 행사하는 거 다 안 된다. 그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판례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똑같은 사례에서 이제 2022년에 이제 갑이 용기를 내갖고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대위에서 뭐 하고 뭐 채권 양도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직접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접 해보자. 했더니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해 주셔요. 너무나 잘 아시네. 우리 판례 이론 구성은 뭡니까? 3자가 아니니까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올 수 있다.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즉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는데 정이 없을 때는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을이 이걸 갖다가 정에게 팔아먹어갖고 정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리니까 더 이상 대위에서 말소하고 가져올 수가 없게 돼버렸다, 그죠? 그리고 수탁자는 이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을이 갑의 권리를 침해한 건 소유권 같은 절대권이 아니라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을 침해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다. 이른바 뭐예요? 제3자 채권 침해. 그래서 제3자 채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이제 위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데 이때는 다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수탁자는 다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거 팔면은 갑이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3자 채권 침해가 성립한다.
이걸 인정해가지고 갖고 갑의 의뢰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을 해줬다. 되셨죠, 그죠?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나오잖아요, 변호사 시험. 우리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병이 임의로 갑과 병사의 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C와 X부동산에 가서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대금을 지급받은가 동시에 C에게 소유권 저득기를 맞춰준 경우 병은 갑에게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맞다, 그죠? 제3자 채권 침해로 이런 구성이 된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거 5번, 그죠? 이거는 제가 이제 최신 판례에서 그 예상 지문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대로 놨다, 그죠? 일단 이걸 설명드리려면 이제 그 14번의 1번 지문부터 설명이 가야죠. 일단 노트는 이쪽에 맨 밑에 있는 도형을 보시면서 보는데, 자, 3자간에서 아직 제3자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 갑이 의뢰 상대로 야, 돈은 내가 냈는데 등기는 네가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부당이득 청구한다.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X부동산 소유권 이제 어떻게 받아올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죠, 그죠? 우리 판례는 갑에게 손해가 없다고 보잖아. 왜? 어차피 대위에서 발사하고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갑에게 병에 대한 그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권이 있는 이상에는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 촉권 행사해서 등기를 이전받아 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1번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지문도 읽어볼게요. 갑과 병사의 약정과 그로 인한 병명의 소유권 이전 특기는 무효이다. 이 사례에서는 이게 여기가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을이고 여기가 병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읽어보시면 갑과 병사의 약정과 그로 인한 병명의 소유권 이전 특기는 무효이지만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원인으로 해서 X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기 구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X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기 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3자간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한다, 그죠? 그런데 또 저 병이 이제 정한테 처분했다. 이게 이제 5번이. 그러니까 5번은 조금 다른 사례인데. 일단 그 처분 먼저 볼게요. 매매. 이전적 승계. 그래서 정의 등기했다. 그럼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때는 이제 제3자로서 보호가 되니까 더 이상 갑이 대위에서 말소하고 가져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이 안 나타났을 때는 갑에게 손해가 없었는데 정이 나타나서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더 이상 대위 말소 안 되니까 이때는 갑에게 손해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래요? 갑이 병에게 요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요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요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이때 부당이득의 대상은 그러니까 정의 병에게 지급한 처분 대가다. 이게 매매면 매매대금, 경매면 매각대금 등등, 수용이면 수용보상금 등등, 그죠? 그래서 이 갑이 병을 상대로 이 처분 대가, 병이 정으로부터 받은 처분 대가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기존 판례였다, 그죠? 중요한 판례였다. 그런데 이게 최신 판례에서 한번 또 이제 이 판례를 폐기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됐었다, 그죠? 근데 우리 판례 결론은 유지 쪽으로 갔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갑이 병을 상대로 처분 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번에는 병이 이제 정에게 처분을 한 게 아니라 저당권만 설정했다. 이제 근저당권이다. 그러면 이제 정이 또 제3자, 선악불문 제3자로 보호가 되니까 이 근저당권을 말소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이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와도, 그죠?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오는 거 가능해요. 저당권만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대위에서 말소하고 갖고 와도 정의 저당권이 딸려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만큼 손해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또 병에게 이번에는 야, 저당권 설정한 것도 조금 전에 봤던 처분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처분하면 처분 대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은 가능하니까 요 저당권만 설정해도 피담보 채무액 상당만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 판례가 이걸 받아줄 거야. 다수 의견이. 그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게 매매 등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도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요게 우리 판례의 다수 의견의 태도예요. 그죠? 일단 요거부터 그게 그래서 요거 5번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 지문 보시면
이제 5번 질문 또 틀린 질문으로 고생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수 의견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 다수 의견이 판례 의견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수 의견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다수 의견은 병이 제3자에게 매매를 해가지고 아예 넘겨버리든, 저당권을 설정해서 뭐 저당권만 부담을 안게 하든, 어쨌든 누가 누구를 상대로? 갑이병을 상대로. 그죠? 신탁자가 손해를 받고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매매면은 처분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근저당권만 등만 설정했으면 피담보 채무액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어쨌든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다수 의견 거죠. 자, 그런데 소수 의견은 이 소수 의견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출제자도 이렇게 소수 의견으로 바꿔도 되잖아.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자간에서 정의 예컨대 처분해갖고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했다. 그럼 누가 소유권 상실한다? 을이 소유권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 의견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니, 정의 소유권 취득해갖고 을이 소유권 상실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왜 갑이냐 이거야. 을이지. 그죠? 그리고 보세요. 저당권만 설정된 경우도, 아니, 저당권, 정에게 저당권 등기가 되면은, 당장 소유자가 저당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지. 1차적으로. 맞잖아요. 그죠? 왜 갑이, 저당권의 부담, 뭐 안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 의견은 이런 논리를 펼쳐. 그래서 소수 의견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죠? 정의 소유권 취득이나 정의 저당권 취득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직접적 1차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이거예요. 을이 소유권 상실하고 을이 저당권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기존 판례 유지돼야 되고, 저당권 설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출제자 이렇게 함정 파잖아요. 보시면 병이 임의로 자신의 채권자 D를 위해서 X부동산에서 D명의 근저당권 설정된 중에, 자, 근저당권만 설정해줬죠. 병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점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을은 소유권 침해당 손실이 있었으므로 병은 을에 대하여 그랬어요. 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소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 틀린 거예요. 되셨죠? 그죠? 다수 의견에 따르면 병은 신탁자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야 맞아요. 되셨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계속 3자간 사례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우리 갑은 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처분대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었고, 조금 전에 봤듯이 제3자 채권 침해를 이유로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었죠. 그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죠? 되셨죠? 두 사례 모두 뭐예요?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을이 제3자에게 처분 등을 해갖고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에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부수적 쟁점이지만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14번에 4번 질문에서 이렇게 아까 제3자 채권 침해 불법행위 이제 청구할 때 그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성립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죠? 그것도 쟁점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판례 원문에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민법이랑 형법은 다르잖아. 그래서 형법상 처벌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질 수 있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 해설 14쪽에 다 이제 뭐 밑줄도 꺼놓고 굵은 글씨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됐고. 자,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은 중요하다. 그죠? 또 한번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가족법에 넘어가시고 16번은 대상청구권 얘기인데 이거는 뭐 이제 별로 안 중요하고. 그죠?
별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데 다 이제 기본 판례들이에요. 그죠? 넘어가시고. 자, 이제 17번 보시면, 자, 17번은 요게 이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사례 문제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출제된 판례들은 기본적인 판례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사례 문제여서 좀 어려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갑은 2023년 2월 1일 을에게 X소유 부동산, 갑소유 X부동산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하고 계약 당일 을로부터 1천만 원 수령했다. 중도금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기는 5월 1일, 잔금 6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기는 8월 1일 정해져 있다. 전형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뉘어져 있고, 잔금이 동시관계 묶여 있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계약서를 보니까 1번 매수인이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 조건 자동 해제 약정 붙어 있네. 그러면 중도금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자동 해제 바로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기억 지문 보시면 을이 2023년 5월 1일까지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 최고나 해제 의사 표시 없이도 계약은 해제되고 맞다. 그죠? 중도금이니까. 을은 지급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 뒤에도 읽어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위에 다시 그 특약 가시면 이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손해배상의 예정이지. 이미 지급한 위약하면은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약하면은 지급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계약금이 바로 손해배상액으로 귀속된다. 이거 손해배상액 예정 조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계약서를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손해배상액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반 다시 가셔갖고 이제 자동 해제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계약금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다. 기억금 맞다. 그다음 위에 특약 2항을 가보시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매수인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돼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에 대해서 수령일로부터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연 10%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2번은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매수인의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기 못하게 되니까 결국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입니다. 그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래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제되면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X부동산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금 받은 거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대금 반환할 때 원칙적으로 해제면 받은 날로부터 이제 이자 가산해야 되는데 그 이율은 원칙적으로 법정 이율이겠지만 서로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이율이 적용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자. 해제할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에 대해서 수령일로부터 계약을 해제할 때까지 그거 다 조문의 내용이고 뒤에 연 10% 이자를 가산해서 받는다. 아, 이자의 약정입니다. 그 옆에다가 약정 이율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뭐 지급한 계약금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요건 이제 성질이 손해배상의 예정인 거고 2항에 해제할 때까지 연 10%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했는데 요거는 약정 이율 정해놓은 거고. 이거 없으면 그냥 법정이율 연 5% 적용될 텐데 이거 있으니까 약정이율 연 10% 적용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바로 연결되는 범위가 뭐야? 이게 만약에 약정이율이 뭐 법정이율보다 낮다 그러면 요거 이제 안 갖다 쓸 텐데 지연손해금에는. 그죠? 근데 요거 높으니까 지연손해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 바로 지문에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읽어봤고 이제 니은번 가보시면 위 계약이 이제 땡땡조 1항에 따라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갑과 을이 여전히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갑이 해제했다는 법률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촉구했다면 자동 해제됐는데 서로 간에 계속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하면서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 판례가 부활시키기로 합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게 몇 년 판례야? 좀 뭐 된 판례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원래 처음에는 합의해제의 경우에 합의해제된 거를 지들끼리 부활시키는 약정 가능하다 판례가 있었고 그 뒤에 자동해제된 경우에도 부활시키는 약정이 가능하다 판례가 또 나온 그게 이제 요 니은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해제의 경우에도 나중에 지들끼리 계속 이렇게 이제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뭐 이행을 촉구하면 요 자동해제된 계약도 부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쉬워요.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지만 갑과 을 사이에는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할 합의가 있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을이 위 땡땡조 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갑에게 지급한 금전의 반환 및 이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갑이 이행을 지체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지체가 되고 원상회복 의무의 지연손해금이 붙겠죠.
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연손해금은 원래 뭐 없으면 법정이율이지만 약정이율이 있으면 약정이율 갖다 쓴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아까 약정이율 연 10% 있었으니까 그거 그대로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이자 지급 청구한다. 갑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해야 된다. 맞다. 그죠?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안 갖다 쓰는데 이거는 높으니까 갖다 쓴다. 그죠? 그래서 약정이율대로 연 10%로 이제 계산해야 된다. 이게 적용되는 판례는 되게 기본적인 쉬운 판례들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사례를 보면서 그걸 생각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죠? 여기다 리을번 이것도 뭐 매우 중요한 판례. 만일 갑과 을이 계약서 조항과 무관하게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합의해제다. 그죠? 합의해제로 인해서 반환할 금전의 가산을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출제자 함정파적 위에 10%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 을이 지급한 금전에서 지급일로부터 연 10%의 이율을 정해서 반환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왜? 합의해제는 이자 가산이 뭐 있다 없다? 없다. 합의해제 경우는 543조 내지 553조 그 해제 규정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551조 적용 안 되는 거하고 548조 이항 이자 가산이 뭐 적용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의해제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 가산이 뭐 있다 없다? 없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없다. 다만 지들끼리 합의 안에 이자 가산 약정이 있으면은 그거 뭐 가산 의무가 생기는데 지금 지문에 분명히 지문 그 둘째 줄에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자 가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548조 이항 적용 안 된다. 그죠? 되셨죠? 적용되는 판례를 들어보니까 우습죠. 그죠? 다 아시는 판례들인데 여기 실제 사례 문제로 이렇게 풀어보시려면 이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내려가서 18번에 1번 지문 보시면, 자, 요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그래서 18번에 1번 지문은 출제자가 매우 그냥 쉽게 물어봤는데, 일단 뭐 지문 취지부터 읽어보시죠. 금전소비대차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원본이 충당됨으로써 원본이 전부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자의 불법행위 책임 발생한다. 일단 맞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항상 배우는 게 이제 을이 이제 그 채권자다. 그런데 악랄한 사채업자다. 그래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 그래서 갑이 이제 훨씬 고율의 이자를 뭐 이자 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을 했다. 그죠? 이미 지급이 끝났다. 그래서 예컨대 이자를 1,0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이자가 1억이 들어갔다. 어마무시합니다. 옛날에 그죠? 그런데 이제 원금이 1억이었다. 그러면 이자를 1,000만 원만, 이자 제한법에 따르면 1,0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1억을 줬다 그러면 9천만 원 초과 지급했잖아요. 일단 원금에 충당이 됩니다. 그죠? 원금에 충당되고도 아직 1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이 1천만 원을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금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때 파뜩 생각나는 바로 생각나는 근거가 뭐예요? 부당이득이지 이거는. 이자 제한법 강행법규고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면은 그죠? 그죠? 무효니까 뭐예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한다 이 생각이 먼저 나잖아.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게 103조 위반을 우리 아시다시피 이자 제한법 적용 안 될 당시에는 103조 위반으로 통제했고 만약에 103조 위반 무효더라도 이때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되지. 왜? 불법성 비교론이잖아. 그때는 이 사람이 훨씬 불법성 크니까 불법원이 급여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자 제한법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든 103조 위반으로 보든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뭐까지 인정했냐? 불법행위 손배점까지 인정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이제 무효고 103조 위반 무효든 제 이자 제한법 위반 무효든 무효로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많이 생각을 할 텐데 이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게 불법행위 안 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의뢰 고의 과실이 있었고, 그죠? 손해를 끼쳤고, 그죠? 위법성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1번 뭐 불법행위 책임 발생한다면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쉬운 지문인데, 요건 이제 해설을 좀 보시죠. 중요한 논리들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18번에 1번 지문에서 보시면, 자, 금전을 대한 채권자가 우리
자료 17쪽에 이제 그 1번 해설이에요.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 위반해서 최고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채무를 자에게 손해 입힌 경우 특별한 따지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한다. 이번 시험은 여기까지만 다 왔어요. 쉽게.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이전에 그 2023년 변호사 기준인가 그때는 이제 자세하게 물어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뒤에 계속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서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2조 사항에 따라 원본에 일단 충당이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이 충당해서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있는 초과 지급액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한 손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 손배청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요때 또 중요한 법률이 간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로서 제한 초과 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행위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방해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되고 둘 다 성립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물론 이제 두 번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나아가 요게 이제 자 그러면 우리 굳이 왜 판례가 이걸 끌고 갔을까? 실제 사례에서는 을을 도와준 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이렇게 고율의 이자를 받는데 병이 가서 협박도 해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줬단 말이야, 도와줬단 말이야,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을이 돈이 없어. 이쪽으로라도 불법행위 손배청을 하고 싶어 지금. 이거 갑이을 쪽으로 부당이득 주장하면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근거가 없어요. 근데 불법행위 주장하면 공동불법행위로 묶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적용도 성립하니까 결국 도와준 병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병에게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게 이제 마지막 줄이죠. 나아가 채권자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랄까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760조에 따라서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판례는 중요하니까 논리를 다 알아놓고 계셔야겠다. 이미 그 이전 올해는 요거만 물어봤는데 이미 이전 변호사 시험에서 깊은 부분까지 다 물어봤었어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19번인데 요거는 우리 뭐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하실게요.